날씨가 많이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중 유교 문화의 비교. 우리 김광학 교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 학교를 졸업하시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마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 대만 소수민족과 아마 비교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 대구 시민들에게 한국과 중국 유교 문화를 비교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문희갑 전 시장님을 통해서 우리 대구 문제 혹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한번 이렇게 포괄적으로 짚으셨는데요. 저도 그날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2위라는 그 경제 대국을 이끄신 그 초석을 가졌던 분들이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 또 돌아보면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어르신들이 해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그런 또 문제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살림살이가 참 엉망인 것 같아요. 그제 제가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부채 국가 세계 4위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빚이 많은 국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그러네요. 여러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 까딱 잘못하면 속된 말로 한 방에 가버릴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외관과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오늘 이 주제부터 이하 계속 우리 한국 사회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과 또 분위기를 위해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중 유교 문화의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실 김광학 교수님을 잠깐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제일 뒤쪽에 보면 짧게 양력을 소개해 놨는데요. 우리 김광학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독일 문학과 인류학을 전공하시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인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인류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과 중국 북경대학의 객자 교수를 지내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문화인류학, 혁명과 개혁 속의 중국 농민,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세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지난 549회에서 문 전 시장님께서 지금 가장 무섭게 전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지금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거듭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그 중국과 한국 물론 우리 사상입니다. 유교 문화를 비교하는 부분인데 좋은 얘기 듣고 토론 시간에 많은 얘기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교 문화의 한중 유교 문화의 비교를 발표해 주실 김광욱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된 시간을 조금 지나서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시장보다 일찍 시작하는 건 대구가 직업입니다. 혹시 아직 한 3분 남았는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김광욱입니다. 저는 인류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을 이렇게 철학해야 하는 그 분야로서의 그 유학에 대한 경전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그 유학계에 아주 높으신 그런 스승이신 윤사순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제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이렇게. 그러나 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그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아주 천학 비제로서 얕은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투성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후에 다시 그것을 선생님으로부터 지점을 받는 이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것은 유교의 어떤 그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한국과 중국에서 우리들의 보통 일상생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이 사회 속에서 이 유교 그 전통 내지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그 차이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유교에서부터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가 있다면 거기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중 유교 문화의 비교학적 이해라고 다소 거창한 무모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중국에 지금 가시면은 특히 북경과 또 이 공자가 태어난 곡부, 산동성의 곡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유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듯이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관방이라고 왜 썼는가 하면은 현재까지 제 관찰에 의하면 그것은 일반 그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방 유교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거의 폐허가 돼서 쓸쓸했던 북경의 그 국자감이라고 하는 가장 그 서울에 있는 유교의 본산이죠. 국자감이 최근에 와서 아주 대단히 수리가 되고 또 거창한 여러 가지 제례를 이제 행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뒤편에 이제 공자 행교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 성균관이나 또 우리 서원이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갖가지 자기의 염원을 해서 이렇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변하지 말라고 열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소박한 소위 민중의 공자님을 모시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부에는 대대적인 공자 문화제를 열고 또 이 정부에서 전 세계 소위 공자 학원이라고 해서 무슨 미국의 USIS라든가 영국의 영국문화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구를 전 세계에 놓고 지금 아마 계명대학도 아마 이 계명대학이 아마 공자학원을 하나 받아서 여기 설립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립하고 소위 공자학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주 세계에 전파하는 이러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하는 유학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공자가 탄생하고 또 시작을 했지만은 중국이 과연
유교 국가로서의 그런 모델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는 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그 유학사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은 춘추 시대에 그 산동의 노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자가 창시를 하고 공맹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원시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진나라와 제나라가 마지막 자웅을 결하다가 그 진이 이기고 나서 진시황이 들어서 우리가 흔히 분서갱유다 이렇게 해서 진시황은 굉장히 그 폭군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지난 한 1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진시황을 아주 중국 역사상 가장 걸출한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게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옛날엔 진시황이고 현대에 와서는 모택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택동과 진시황은 이제 통일시하는 이런 그 문화 어떤 정치를 지금 하느라고 진시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법가 사상, 그 법가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여러 그 배경이 민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제후국을 통일해서 할 때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룰 때는 제도라든가 언어, 문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학, 그러니까 선비들이 여러 가지 윤리라든가 뭐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드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국가 경영에는 이것이 그렇게 필요 없다 해서 그 유학을 몰아내고 법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와서 유학자들이 그 진시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분서갱유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것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각 제후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문자를 통일을 했고 모든 그 제도, 도량형 뭐 이런 것들 전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가가 그러나 진시황의 그 통치는 얼마 안 가서 끝나고 그다음 한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동중서라고 하는 분이 이 관료제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를 뽑는데 그런 공자의 그 어떤 가르침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뽑는 일종의 요즘식으로 말해서 고시 과목의 하나로 그것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중서가 그래도 유학을 뭔가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실현을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칩니다. 그러나 한나라도 이 유학이 국가의 모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때는 우리가 역시 우리가 이 한유가 상당한 그 학자로서 그런 그 유교를 많이 개발하려고 이렇게 해서 흔히 동중서나 한유를 들지만은 한나라 당나라 시대는요 워낙 전쟁이 많고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황폐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유교보다는 도교와 불교에 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담 시대는 도교와 불교가 지배를 했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16국인이 쭉 내려와서 소위 공자가 죽은 후 약 2000년이 지난 그 후에 이제 송나라 때에 와서 송나라도 이 그란족들이 일으킨 요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개봉을 칼송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TV 드라마로 많이 알고 있는 판관 호청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개봉 후의 부윤입니다. 시장이죠. 옛날에는 그 시장이 재판관을 같이 겸했기 때문에 동시재판관이죠. 그 당시가 바로 요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북송이 비켜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제라고 하는 분인데, 장횡거, 또 주돈이라고 하는 주염계, 또는 그 정의, 정호, 뭐 이런 그 정의천, 정명도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소위 요즘 말했으면 말세인가. 그래서 그 밝은 그러한 그 도덕과 윤리가 이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백성들은 이상한 그런 그 미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휘말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소위 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잊혀졌던 그 소위 공맹 그 사상을 다시 일으키는 걸 합니다. 그 북송시대.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남송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칼송도 다 함락되고, 그래서 이 송나라가 절강성 지금의 항주로 구차스럽게 천도를 하고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송이라든가 육구연, 육상산의 이런 분들이 또 주자, 뭐 주희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유교를 처음 어떻게 보면 다시 정리하고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점도 다르고 또 문화적인 배경도 각각 다릅니다. 뭐 도교와 유학 사상을 결합시켜 보기도 하고, 불교와 유학 사상을 결합시켜 보기도 하고, 각각 다양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으로 주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가장 모든 걸 잘 집대성해서 정리를 해서 집대성을 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분이 이제 성리학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성리학이라고 해서 신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유학은 그래서 주자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신유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자는 이제 이 복건성의 이 무의산에서 있으면서 살아있어요. 지금도 이제 무의산은 한국의 그 유학자들에게는 일종의 성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때도 역시 유학이 무슨 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아니었습니다. 14세기에 들어와서 주원장이 명을 세우면서 비로소 명이 유교를 국가의 공식적인 이념으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청에 이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명이 서는 것과 우리나라에는 조선이 서는 것이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조선도 고려의 그 불교 중심의 그런 국가 체제에서 이제 그 이데올로기를 전부 다 바꿔서 유교 국가의 그 전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과 조선은 아주 비로소 이 유교를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만든 것이니까 이 공자로부터 그 2000년이 넘은 후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중간에 이제 청은 만주족이 물론 세웠지만은, 청은 역시 관료 체제와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 유학을 계속 이렇게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청의 황실은 여전히 티벳의 그 라마 불교를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북경을 가시면은 옹화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옹화궁이라고. 그게 티벳의 그 라마 스승을 아예 이제 상주시켜 놓고 불교 그 예배를 드리던 아주 큰 그 궁이죠.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에 유학의 국자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명과 청에서 제도상으로는 이어져 왔지만은 국가의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 체계에 가장 높은 그런 지위를 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유교적 가르침을 채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달리 중국은 황제 중심의 국가 체제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에서 누렸던 유교가 누렸던 그러한 지위가 중국에서는 그렇게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의 유학 전통과 한국, 특히 조선의 유학 전통이 사회적인 위치상 서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현재까지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은 이 유학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걸 가장 높은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지금도. 근데 중국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식인을 상당히 그냥 일종의 서생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신의 혁명 직후의 민국시대, 그러니까 손문이 청조를 무너뜨리고 1911년 민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때는 손문이나 장개석이나 또 그 당시에 많은 궁궐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 대한 것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죠. 기독교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많았었고, 그리고 1949년 모택동에 의해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유교를 철저히 부정하고 유교는 아예 봉건 사상이 거다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 학부에서 공식적인 공교육에서 유교가 가르쳐진 것은 1926년에 양슈밍이라고 하는 양반이 북경대학에서 유학 강의를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없어졌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를 부정했습니다. 모택동 어록은 이렇게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님 청에서 밥 먹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좋은 문장을 쓰거나 이 그림을 그리거나 예쁜 수를 놓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원수 빈빈, 문질 빈빈이라고 이해하는 말은 한나라 때부터 이제 나온 것인데, 동중서가 이렇게 강해서,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과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해석하기 여러 가지 나름이겠지만은요, 일종의 머티리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체를 내지는 어떤 사람들의 다스려지지 않는 어떤 욕망이나 마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문화죠. 그러니까 그것을 문이 성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의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귀한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인간의 인류의 어떤 문명이 축적되는 어떤 그것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화의 사상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 물질 또는 어떤 문적인 문화적인 것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빈이란 말은 평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이 너무 성하면은 그것은 아주 사라지고, 또 질이 너무 성한 걸 야만이라고 아주 조야한 그런 야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게 아주 어떻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모택동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고 그렇게 서로 올량하고 공검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거 아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폭동이고, 하나의 계급이 또 하나의 계급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아주 폭렬의 어떤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교가 그동안에 말했던 공자님 말씀 이런 거는 다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교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문화대혁명이 1967년에서 77년에 이루어진 이 문화대혁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과로는 한마디로 그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또는 중국의 역사상 최후 그리고 최대의 우리 정말 사화입니다. 일종의 선비 내지는 교육자 또는 지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왜 문화냐?
왜 문화혁명이냐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단순한 계급투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를 없애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곧 반지식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는 유명한 그 학자들도요, 보면은 어제까지도 내 집에 와서 밥 먹고 선생님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떠들던 학생이 그 이튿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꿀안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가를 씌워서 군중 대고 다니면서 욕하고 뭐 이런 겁니다. 유속이 국가주석도 저렇게 뭐 죽었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페이샤오통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회 인류학자죠. 인류학자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딱 그것이 학생이 들이닥칠 때 또 하나의 역사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구나 해서 오케이, 내가 내 죄를 쓰겠다. 너 불러라. 내가 쓰겠다. 자기가 이 죄판, 그다음에 페이샤오통은 뭐 자본주의에 뭐 죽고 뭐 여러 가지 쭉 써가지고 목에 걸고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타고 페이샤오통 죽여라 하면 자기도 같이 페이샤오통 죽여라 이렇게. 우리들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간다 또는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로 채워진다 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파도 보면은 파도를 거스릴 필요 없이 파도를 한번 즐기는 것을 한번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충격, 그 심한 그 충격으로 마치 대나무가 탁탁 꺾여 죽듯이,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많은 그 뛰어난 자연과학자들이 그 문화혁명 동안에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자들은 이제 꾹 참고 그것을 소화해 나가면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반지식운동, 그래서 이게 바로 보세요. 극기복례는 이게 완전히 그 아주 사악한 것을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뭐랄까 일으킨다, 중복하는 거다 해가지고 아주 욕을 하는 거죠. 공자는 공자와 인표, 우리가 비린비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곡부에 있었던 대성들, 지금 곡부에 있죠. 공묘에 가면은 그 공자상에다가 돼지 코를 여기다 바르고 뭐 이렇게 봐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자를 완전히 이렇게 바르고, 그나마 이걸 때려 부수지 않은 거는 주운래가 급히 명령을 내려서 이 상문 이제 보호하라 해서 이제 나아뒀던 그런 것인데, 이렇게 유교적인 가치, 특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후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대 중국이.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인에 보면은 일상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에게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우리의 그 심층 밑에는 그 유교적인 가치가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기독교, 한국적 불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아직도 도교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뭘 하더라도 음량을 꼭 따집니다. 음식을 먹더라도요, 반드시 찬 음식을 하나 먹으면 꼭 더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니 뭐든지 이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것, 태극, 또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와 기의 그 어떤 그 관계를 특히 추구하는 그런 그 학문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주자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주자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와 기에 대해만 알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보면은 중국에서 일상생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와 유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할 때,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숙이나 극기나 절제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침, 그러한 데 대한 가르침을 이제 유교다. 이 정도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유교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그 경전에 대해서는 참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도 복부에 가서 거기 가면은 굉장히 그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서 유교 무슨 축제도 벌리고 이러는데 그 안내하는 여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맨날 그냥 그 유붕이 자본 방해하니 불역 열화라고 이런 게 있죠. 그 말만 뭐 외우면서 환영합니다 이러는데 좀 유교의 좀 중요한 키워드라든가 뭐 대학이나 논어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동안 배우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지난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유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교를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여러 그 서양에서도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21세기의 서양의 그 문명이나 사상이 어떤 한계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한계도 있고 그런 데서 어떤 대안을 또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동양에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유교라고 하는 게 뭔가 서구 자본주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 문화 주권주의죠. 유교는 우리 중국 거다 이런 어떤 좀 세속적인 그런 기운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유교 공자님 가르침이 뭐냐 이러면은 그냥 뭐 이런 거 근면, 절제, 검소, 절약, 화해, 경량 뭐 이런 거다 이거죠. 사실은 이것은 유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잘 보면은 뭐 불교나 기독교도 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탈유교적인 보편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몇 년 전에 2008년 올림픽을 바로 하기 직전입니다만 2006년 이때 8가지의 영예스러운 것과 8가지의 부끄러움 이렇게 해서 호금도 국가주석이 제청을 해서 온천지 이걸 바르고 다 집마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이걸 외우고 직장에서도 그걸 다 외웁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가치죠. 뭐 잘 보면은 애국, 애족하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고, 자기 조국을 위해 해롭게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고, 인민을 위해서 공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옳은 거고, 인민을 이반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과학을 숭상하는 것은 좋은 거고, 무지한 것은 나쁜 것이고, 이런 노동을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이런 것은 좋은 것이고 호화스럽고 게을러 빠진 것은 나쁜 것이고 근검 노동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런 건 좋은 이렇게 8가지의 덕목 또 8가지 피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공자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될 인물로 그렇게 대대적인 운동을 벌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는가 해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어안벙벙해가지고 그러나 시키니까 계속 이제 외우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걸 우리나라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호운도는 그전 그 지도자들과 달라서 무엇인가 좀 유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좀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유교의 현재적 위치, 성격을 한번 학적으로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유교 문화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학문 차원에서 유교와 생활의 어떤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의 유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문 차원의 유교는 성리학이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 사상에 우리 퇴계 선생의 그 중요성은 뭐냐면은 그 주자가 집대성한 그런 성리학을 더욱 정치하게 탐구해서 일종의 그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할 만큼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그 성리학의 기반을 확립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의 성리학을 이제 퇴계를 제일 대표적인 그 학자로 두고 그분의 학설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왈가왈부하고 논쟁도 벌리고 뭐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흔히 그 퇴계와 또 율곡이라고 이 두 분을 가지고 이제 그 양대 산맥으로 삼아서 퇴계나 율곡이나 다 모든 분들은 다 결국 성리학이죠. 성리학에 그걸 해서 기반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수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도덕적인 어떤 완벽성을 우리가 개개인이 그것을 개발하고 다듬어서 확립하느냐 또 실천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흔히 뭐 이성과 기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뭐 에너지 또는 어떤 욕망 심리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화해야 되느냐 결합해야 되느냐 또는 뭐 통제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 그 유학의 많은 모든 논쟁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보통은 중이라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유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잘 모르지만은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관념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 또 자기를 둘러싼 어떤 우주, 그 이와 기가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게 위치를 갖는 상태이고 그 향한 과정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탁 나가는 그 적중하는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절묘한 평형을 이루는 그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의 그 완벽한 어떤 그 상태 세계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에 많이 가장 기본은 우선 자기를 수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출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자는 이런 이 유학을 흔히 이제 도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길도자 도학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어떤 길을 그래서 그것을 군자의 도라고 했고요. 이것이 이제 근데 이 조선에 있어서 조선의 유학의 한 가지 특징은 그 실천의 수준이나 또 인간의 그 본성을 가꾸는 그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에 따라서 신분제적 계급을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농 공상이라고 하는 이걸 너무나 철저하게 그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선 사회의 경직성이 초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명에 들어오면은 송대의 주자가 그 성리학을 집대성을 한 후에 명에서는 그 후에 왕수인이라고 하는 왕양명이죠. 그 양명이니까 왕수인의 그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교가 불교나 도교나 뭐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들과 어떻게 이것을 서로 대화를 하고 결합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심학의 전통에서 이분이 말하는 지행합의라 우리 흔히 지행합의라는 말을 많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뭐 같아야만 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보다도 이 행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와 기와 이것도 다 같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딱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행하는 것 자체가 아는 것과 알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양명학이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공상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교 사회로서의 중국의 문화적 특징이 한국 내지 조선 전통 조선 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상업, 장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오히려 장사를 해서, 물론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 가지 나오겠죠. 금검, 검소, 정직, 의를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해서 돈을 벌면은 이 사람들이 서당을 짓고 서원을 만들고 또는 자식을 공부시키고 본인도 합니다. 본인도 공부를 하고. 지금도 특히 안위성이 그렇게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안위성이 원래 가난합니다. 내륙 지방이라서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은, 바깥에 나가서 큰 돈을 벌면 돌아와서 큰 집을 짓고 또 이 소위 서당을 짓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또 과거에 급제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와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유와 상은 완전히 상하가 됩니다. 우리의 집안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족보에서 잘라버리고, 그 후부터 이제 일종의 쌍용 취급을 받고요. 우리나라 잘 보면 사실은 유학자들이 돈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돈이 있어야 오늘날 그걸 관리를 잘한 집안은 오늘날까지 큰 집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그 오로지 공부만 하면요, 그 세대에서 끝나버려요. 그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인학자를 보면요, 그 후회가 없는 경우가 뭐냐. 이 사람은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만 공부하고, 그래서 자식 제대로 못하고.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는 게, 이게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가치와, 내세우는 가치와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훨씬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상. 유라고 하는 말은 결국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가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또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합니다. 그리고 또 교수를 하다가 그만둬 버려, 내가 다른 기업 하겠다. 그래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상이라고 합니다. 선비이면서 장사를 하는 유상.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아직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학자에게는 대단한 높은 도덕률을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녀보면은 중국에서는 이런 주자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대륙에도 보면 이제 양명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유학의 특징인데, 철학으로서의 유학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나 대만의 그리고 서양의 여러 유학자들이 하는 것은 인문학적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유학, 그래서 양명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학의 어떤 사회적인 위상을 우리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필요한 돈은 왕도와 폐도가 있는 것입니다. 왕도 정치냐 폐도 정치냐는 그런 것인데, 유학이라고 하는 건 왕도 정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조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그 천자하고 다릅니다. 왕 자신도 끊임없이
수기, 자기 자신을 수양함을 통해서 군자의 도를 행하는 하나의 선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플라톤이 생각했던 철인 군주. 요즘 와서 정조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완벽한 대단한 그 철학 무슨 군주로서의 정조라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정조라고 하는 인물을 좀 다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조와 다산만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뭐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식이 돼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다산도 잘 읽어보면은 다산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서 추구하는 민주사회는 아닙니다. 완벽한 왕권사회죠. 절대적인 왕권. 다산은 그 당시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현명한 왕이 있으나 그 군주가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게 중간에 선비, 귀족, 권력들이 성상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관료의 역할을, 권력을 극소화하는 것이죠. 없애버리고 왕에게 절대 권력을 줌으로써 왕이 뜻을 제대로 펼치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필로소퍼 킹을 생각을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이렇게 잘 보면 그것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현명하고 마음이 따뜻한 부모로서의 왕이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중간에 관료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옳은지 우리 한번 용기 있게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정권에서 물러난 경기 남인들이 정권에 이 조선조 후기에 들어오면은 노론이 계속 집권하는데 집권하는데 이 남인들이 이제 권력으로 완전히 멀어졌죠. 영남의 남인들은 계속 수기지향으로 갑니다. 가학을 통해서 계속 퇴계나 뭐 여러 분들의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하는데 경기도의 그 서울 지역에 이건 정치거든요. 경기 남인은 또 영남 남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정책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다산이 시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조를 내세워서 혁명이죠. 결국 체제 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축소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왕은 수기를 통해서 군자의 도를 행하는 선비로 끊임없이 되어와서 조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가체제는 이 왕권과 신권 간의 그 어떤 아주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왕권과 신권. 그래서 왕권을 한편으로는 왕을 대단하게 만백성의 아버지고 이 땅은 전부 왕의 것이고 왕토 사상이고 충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하지만은 조선의 유학에서 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을 충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임금을 섬기는 게 충이 아니고 임금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간하는 게 충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의 그것은요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임금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중요 사안은 국가의 원로, 현직으로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나 삼정승이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전에 그런 높은 교수를 했던 그런 원로들로 하여금 의정부를 구성하게 해서 거기 보냅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면은 상원, 하원 중에 상원이죠. 귀족 그런 건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잘못해서 뭐든지 그냥 임금이 6명의 그 판서들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판서들은 행정관리일 뿐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이거는 안 된다. 뭐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원칙이 그게 의정부입니다. 그 회의를 경기도 양주에서 했기 때문에 흔히 양주를 의정부라고 그러죠. 의정부시가 있죠. 그 다음에 사간이라고 간하는 것이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어느 유교국가는 뭐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었는데 조선은 이 500년 동안 계속 간원이 있어서 끊임없이 임금이나 어쩌든 왕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행동, 언동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간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금도 끊임없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임금이 뭐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간입니다. 대사간. 간원이 이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관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역시 독특한 겁니다. 임금의 일거일동을 다 기록하고 나중에 그 임금이 죽으면은 그 임금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역사로 기록을 다시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못 봐요. 임금도 못 봅니다. 그 새로 된 임금이 우리 돌아가신 상황 어디서 한번 보자.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러니까 임금도 언제나 역사 앞에 하나의 언제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것은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왕을 끊임없이 자기 수비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의 군자의 덕목을 갖추게 하는 그런 것이죠. 경연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 보면 일종의 정기, 부정기적인 세미나죠. 그러니까 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경전을 가지고 신화를 하고 학자들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선조의 제일 큰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영특한 왕의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 있는 관료의 그것이 아니고 공론과 언론이다. 이게 바로 지식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영역입니다. 이 공론과 언론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앞에 말한 상소입니다. 이 상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학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료뿐만 아니라 저 제야에 초야에 묻힌 이름 없는 선비도 뭔가 필요하면은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거는요. 법에 의해서 임금은 반드시 상소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럼 또 상소가 오르죠. 또 간원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너 그만둬라. 그러면 또 옆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상소하고 간하죠.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것,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언로가 열려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방도가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그 조선조가 추구했던 유교의 어떤 모델, 유교 국가의 모델이었고요. 그게 현재까지도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보면은 지식인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보고 뭐 얼마든지 욕을 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 그것도 누가 아느냐?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왕권의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언제나 몇몇 그 성격이 강한 왕들은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내 나라냐, 너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때는 뭐 어디 뭐 승정원 일기나 이런데 뭐 꼬집내서 요새 뭐 어느 날 정조가 너들 마음대로 하라 뭐 이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한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사화도 일어나죠. 그걸 또 이용해서 선비들이 죽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조선조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자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가 국가 경영의 융통성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문화 정치를 한 거지. 전 세계 모든 그 역사를 보면 한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을 유지한 것은 조선밖에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100년, 200년, 300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절대적인 왕권이었다면요, 그 왕이 책임지고 혁명이 일어나면 그거 잘못되면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왕은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모든 것은 왕권과 신권이 적당히 그것을 견제와
협력과 이걸 통해서 해왔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신료한테 있죠. 왕이 책임 없어요. 뭐 나쁜 국가에 뭐 돼도 왕은 괜찮고 누군가가 책임지고 물러나죠. 근데 그래서 이러한 융통성이 없었다면은 한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중국에는 그 황제라고 하는 것이 그 천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명을 받아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 앞에는 그 어떤 감정. 그래서 이제 그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천자가 져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면은 또 다른 하늘의 뜻을 받아놓으라고 자치하는 사람이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섭니다. 근데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학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이 조선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학자 또는 선비 또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원천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학자는 그 도학자라고 우리가 그걸 할 때, 그분은 아주 도학자다, 또는 도학이 깊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공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인하는. 그래서 이 수기지학은 자기만이 어떤 도덕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양심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수기지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한동안 많이 인용을 했고, 또 뭐 유명한 일본의 고교형이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는 다카시 도로라는 이 양반이 조선 유학에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한 나라다, 당쟁 망국론에서 그걸 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식민지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서로 그냥 사이사욕으로 싸움만 하고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쭉 배워왔어요. 이것을 다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재해석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박정희 시대 때도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러니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 양반의 이 당쟁 망국론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었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사관, 식민사관에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되었다라고 중요하게 계시는 윤사승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죠. 우리가 잘 보면은 그건 당쟁이 망국론이 아니고요. 그게 조선조 500년을 유지해오게 하는 겁니다. 공론이죠. 어느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냐. 이것을 다툰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게 정치에서의 토론이고 어떤 정당 간의 싸움이죠. 그거 유럽에서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영국이. 그래서 죽기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많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영국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80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오늘 민주주의 됐다고 하면서 왜 조선조에서 그렇게 한 것은 망국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잘 보면요.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조선조의 유학자들 글 보면 참 멋있어요. 아주 분명하고 글 자체가 아주 웅장하고 아주 있습니다. 그게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 이걸 좋은 인류 보딩스쿨에서 배우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했어요. 근데 요즘 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문자 메시지 보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고 단어도 안 되고 글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 세대들이요, 논변에 다 집니다. 못해요. 말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게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 잘한다는 것이 아직 멀었어요. 이게 많이 퇴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은 이 당파적 논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효종 때 무슨 효종이 죽고 또 효종 때 나온 현종 효종 때 나온 그 복 문제, 상복 문제로 다툰 것이 있죠. 그것을 봐라. 그거 뭐 임금의 어머니가 9개월 상을 입던 1년을 입던 간에 무슨 거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느냐. 이러니까 망하지. 그 말 들으면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맞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은 헌법 논쟁입니다. 즉 국조오래이라든가 아니면 경국대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으면은 장남이 죽으면은 어머니는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효종을 장남으로 효종 형이 소현세자가 있었죠. 그 죽고 됐어요. 그렇게 차남인데 장남처럼 됐잖아요. 이걸 차남으로 해야 되느냐 장남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고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복을 입어야 되느냐 며느리가 죽었을 때 시어머니 이걸 놓고 서인과 동인이 싸운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한쪽은요 서인은 송시열이나 이런 서인은 법은 오직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도 거기 따라야 된다 법을. 왕이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냐 따라야 된다고 그 당시에 남인이 되겠죠. 이제 농민이 갈라졌습니다. 그쪽은 아니다. 왕은 특별한 존재다. 어떻게 해서 아비와 자식을 똑같이 놓고 그거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버지는 엄연히 아버지고 자식은 엄연히 자식이다. 그걸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되고 백성은 백성. 이거 헌법 논쟁이거든요. 국가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왕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왕은 백성하고 똑같이 되냐. 한쪽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무모하고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야만 솔선수범해야만이 된다. 이거 하나의 이러한 굉장히 고차원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치열한 논쟁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인들이 소설가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멋진 소설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국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 유토피아 쓴 토마스 모어 사계의 사나이 그래가지고 그 헨리 8세가 그 결혼을 뭐 하고 안 하고 이럴 때 유명한 죽으면서 싸운 게 있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멋진 그 작품을 만듭니까? 그런 걸 못해 아직까지.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서인들 사이에는 후기에 오면은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가 본성이 같으냐 틀리느냐. 쉽게 말해 사람과 다른 동물이 그 심장은 같으냐 아니면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이게 다르냐 이렇게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한쪽은 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인 학자들은 똑같다. 다만 누구든지 그걸 개발하면 인간이 되는 거고 그걸 개발하지 않고는 뭐 진짜가 다름없는 거다 하는 것이고 또 호로는 무슨 소리냐 인간과 그건 엄연히 다른 것이다. 어떻게 인간을 똑같이 그걸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인간의 심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심성을 개발하고 그걸 지키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싸움이에요. 굉장히 깊은 철학이고 여기에서 사실 실학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정말 동물이 인간과 같을까 해서 많은 이 자연 사물에 대해서 그 이전에 퇴계 이래에 그 성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계속 논했어요. 논했는데 이때 와서 인간 바깥의 자연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동물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태가 어떻고 하는 이 인간 바깥 세계에 대한 좀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실학이 나오는 거예요. 실학. 이렇게 해서
그 호랑 논쟁이라든가 예법이라든가 또 이 경상도 영남지방에는 안동에서 학봉 김성일과 서예 유성룡을 함께 모시는 그런 그 서원에서 누구를 더 상위에 놓느냐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서예를 모셨던 병산서원과 또 이 둘을 같이 모셨던 학봉의 그 호계서원, 이 병호, 이렇게 병호 논쟁이라고 그러죠. 병호 10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봉은 서예보다 선배죠. 자기 스승인 퇴계의 모든 그 문집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간행을 한 아주 그런 훌륭한 일을 했고 뭐라 그럴까 무리에서 아주 리더 격이지만은 아마 벼슬은 아마 경상 강상나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시민 진주성 싸움을 하다가 죽었죠. 그랬고 서해는 계속 그 관직에서 영의정하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데 서해가 그게죠. 그러니까 누구냐? 그 한쪽에서 학문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학봉의 위해가 돼야 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학문을 했으면 학문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냐. 그럼 이분이 더 훌륭했으니까 원래 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제가 제3자로서는 잘한다 이렇게 되죠. 잘한다.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냐 이러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 역시 이 조선조가 추구하던 유교 국가로서의 추구하던 가치관이 어느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아직까지도 물론 이것이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 교수가 금방 두고 다 그만두고 또 정부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물론 잘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거냐? 아니면은 그런 그 바깥 세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침으로써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제대로 하게 하는 이런 그 학자의 그 본연에 이것을 충실하게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적당히 있다가 나가서 관직 같은 거 하다가 또 떨려나고 물론 애 보고 이런 거. 자,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 지금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때도 치열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상의 그 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무리들 사이에 무슨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권력 다툼 이런 쪽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그게 철학적이고 국가의 이념이나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치열한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좀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너무 이렇게 구름 잡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구름 잡는 관념적인 얘기만 한다든가 아니면은 툭하면 누구의 제자는 누구고 누구의 제자는 누구고 꼭 마치 성경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무슨 학파 인맥만 자꾸 말하는 거. 누가 퇴계에 학맥에 들어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걸 했는지 우리 하나도 몰라요. 마치 퇴계의 학맥에 있는 어떤 제자와 저 충청도에 있는 송시열의 학맥에 있는 어떤 둘은 완전히 틀린 거 틀린 말해버린다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논쟁이 오히려 500년 하나의 왕조로 500년 있게 한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선에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유학식 중국 전통은 어쩌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는 뭐냐? 천자다. 그래서 천자니까 인간에게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속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 안 됐는데 1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유학자라고 하는 건 뭐냐? 도덕적 존재로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유학자 또는 선비라고 하는 거냐면 천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기능인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천자는 되게 무식하거든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서생 노릇을 하는 게 유학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유는 조선조의 유는 어떤 면에서 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비록 권력은 없지만 지식도 없고 도덕적으로 무능한 임금을 우습게 하는 이러한 게 있어요. 도덕적인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게 조선의 유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수 아무 능력, 권력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의 재벌이나 권력이 많은 정치가를 우습게 하는 이 자부심. 그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또 하나의 힘이거든요. 그게 계속 남아있죠, 한국에서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나라 때 아까 그 명도 그렇게 그 유학을 국가의 그 기본으로 삼았다는데 왜 안 됐느냐? 명예는 이제 13신난이라고 해서 그 황관. 거기도 언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간원, 간하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걸 난을 일으켜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황관 정치로 나가버린 겁니다. 나중에 명나라가. 그래서 망한 것이죠. 언로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왕 주위에 있는, 황제 주위에 있는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황관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학 정치에 대한 이 선비의 꿈은 사라져버렸죠.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황제의 절대적 권력이 사상과 제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국가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이 통치자 자신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어진 중국 역사는 200년, 아무리 길어도 300년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하죠. 그래서 근대화와 유교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근대화는 제가 아주 좀 굉장히 거칠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한국의 근대화는 사실은 그 근대화를 이룬 핵심적인 문화적 기반이 뭐냐? 500년 전통의 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이런 선비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500년 전통의 유학이 뭐냐? 지식, 교육, 그리고 이 공공의 어떤 공로, 그리고 공공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것이 유학의 전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 근대화를 이룬 그 핵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중국의 근대화는 유교적 전통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 양계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일본에 유학을 해서 일본이 어떻게 그 야만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해서 그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서 유학 막론을 많이 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중국의 그 유학자들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동방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문명과 그 정신이 새롭게 그 서구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 이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교의 전통의 포기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택동네는 완전히 유교를 없앴고요. 그래서 지식관료와 민중은 이제 이 지식관료는 그나마 유교적인 걸 가지고 민중은 완전히 불교나 도교. 그래서 문화대 혁명은 바로 이마저도 없애버린 것이죠. 지식인간. 이걸 없애버린. 이렇게 해서 같은 그 근대와 오늘날 무슨 경제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사회의 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 지표나 숫자로 보면은 중국은 막강한 국가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2대 강국인 것 같지만은 사회적인 질로 보면은 아직도 상류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까 유교적인 문명 특유에서 서구적인 것을 수용했고 지식과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뒀고요. 그리고 지식인은 한국에서 지식인은 뭐냐면은 사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 이게 한국 특유의 문화 현상인데 중국의 지식인은 구린내 나는 구류라 그래가지고요. 구린내 나는 제9등급에 인간을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있는 게 지식인이에요. 구린내 나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에 몇 개의 지식 그 먹물 가지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사기에 먹고 이런 거다. 이렇게 아주 탄압을 해가지고 중국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 주체적인 인간 배양이 아닙니다. 주어진 정부가 준 여러 가지 교과서를 그대로 달달 외워서 전달하는 교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학이. 그러니까 학문보다는 상업이 더 사회적 가치를 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주의고 뭐 시장 경제고 뭐 소비 사회고 이런 것 보니까 이 상업이 제일 가치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게 아주 기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마치고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남아있는 많은 얘기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지금 3시 15분 5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5분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